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미의 중심 국제공항이 하루아침에 낯선 글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바로 한글이었죠. 그 순간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 이름은 에르네스토 가르시아이고 과테말라 시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언어예요. 단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는지, 글자들이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의미를 전달하는지 정말 좋아해요. 물론 스페인어를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프랑스어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학생들에게 자주 말했었거든요. 언어는 문을 열어준다고요. 제 아내 클라라는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마음이 착하지만 동시에 강해요. 그녀가 12시간을 쉬지 않고 서서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 딸 루시아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7살이었어요. 밝고, 장난기 많고,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축구를 좋아했어요. 매일 오후마다 친구들과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메아리쳤어요. 저희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 소박한 식사,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채울 만큼 충분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공원에 자주 갔어요. 클라라가 샌드위치를 싸고, 저는 책을 가져가고, 루시아는 해가 질 때까지 놀았어요. 그런 날들이 평범해 보였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들어본 정도였어요. 클라라가 한두 번 한국 드라마를 TV로 봤지만, 저는 함께 볼 생각이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의 그냥 이야기들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냥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한글이요.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선, 네모가 줄지어 있는 거요. 저에게는 이상해 보였고 심지어 불필요해 보였어요. 과테말라에서 누가 한글이 필요하겠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면 충분하죠. 아마 프랑스어도요. 하지만 한글은 절대로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느 여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기침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요. 루시아가 저녁을 먹으면서 한두 번 기침을 했어요. 클라라가 꿀을 넣은 차를 줬고 저희 둘 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항상 감기에 걸리니까요.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더 심해졌어요. 루시아가 계속 깨어나서 가슴을 붙들고 숨을 헐떡였어요. 그녀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녀 침대 옆에 앉아서 등을 문질러주며 속삭였어요. 천천히 숨 쉬어. 내 딸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크고 무서워하는 눈이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클라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사로서 그녀는 징후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에르네스토.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말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렇게 했어요. 의사들이 검사를 계속 반복했어요. 엑스레이, 혈액 검사,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와 다른 아이들이 우는 소리, 좋은 소식을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침내 의사가 저희를 불렀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루시아를 보고 그 다음 저희를 봤어요. 그의 말이 칼처럼 저를 베었어요. 따님은 희귀한 형태의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숨쉬는 것을 도와줄 특별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잠깐 동안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클라라가 입을 가리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의사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나쁜 부분이 왔어요. 이 기계는 의사가 계속했어요. 과테말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입해야 합니다. 제 배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입이요? 어디서요? 그가 서류를 봤어요. 한국에서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요. 제가 거의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먼 나라가요? 그런 곳이 정말로 제 딸이 살기 위해 필요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무슨 선택이 있었을까요? 제 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바다라도 건널 수 있었어요. 클라라와 저는 가족에게 전화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돈을 빌리고, 심지어 저희 물건 일부를 팔기까지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마침내 몇 주간의 고생 끝에 기계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기계가 도착했을 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상자는 크고 무거웠으며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저희가 상자를 열 때 간호사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병원 불빛을 반사했어요. 작은 화면들이 부드럽게 깜박였어요. 강력하고 첨단으로 보였어요. 희망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클라라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그녀를 구해줄 거야. 잠깐 동안 제 마음이 그걸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예상치 못한 문제여서 저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간호사들이 사용 설명서를 꺼냈어요.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그중 한 명이 찌푸렸어요. 그녀가 저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내려다봤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모든 페이지, 모든 줄, 모든 단어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요. 심지어 프랑스어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글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희망은 다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설명서를 열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손이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제 딸의 생명을 구할 열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훑어보는 순간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페이지들이 이상한 동그라미들, 직선들, 그리고 작은 네모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기호들이었어요. 저는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뭔가요? 왜 영어가 없죠? 누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클라라가 가까이 와서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몇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보다가 멈췄어요. 입술이 굳어졌어요. 좌절의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르네스토,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게 전부 한국어예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똑똑하고 숙련된 전문가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계는 바로 저희 앞에 있었어요. 부드러운 불빛을 내며 생명을 약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쓸모없었어요. 루시아의 고통을 치료할 방법이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 있는데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루시아의 숨쉬기는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녀의 기침 소리가 저희 작은 아파트에 메아리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들이 두려움 속에서 제 손을 꽉 쥐는 걸 느꼈어요. 괜찮을 거야. 내 딸아라고 계속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무력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는 설명서를 쾅 닫았어요. 한국에서는 놀라운 기계를 만들지만 다른 나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네요. 왜 영어나 스페인어 설명서를 넣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국제적인 회사예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한 제 의견은 쓰라렸어요.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들의 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와 저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해봤어요. 설명서 사진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하지만 단어들이 깨져서 나왔고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전문 용어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한 문구는 공기 파이프 위 흐름 모드 위험 삐삐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건 버튼 스위치 사용 안함 일반 특별 주의였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가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에르네스토,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그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위험이 너무 컸어요. 다음으로 과테말라에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지역 대학에 전화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학원을 찾아갔어요. 한국어 수업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선교사들이 가끔 방문한다고 들었던 교회에도 갔어요. 친절했지만 의료기기의 전문 언어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두드린 모든 문이 제 면전에서 닫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 절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기계에 깜박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조롱하며 시도해보라고, 그리고 실패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루시아의 생명이 이것에 달려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보 같고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가 되면 절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법이에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바라보고 있던 걸 잊을 수 없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생각이 빠르게 돌았어요. 왜 그들이 저를 도와줄까요? 왜 한 과테말라 가족을 신경 쓸까요? 아마 그냥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도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한 남자가 스페인어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자신을 소개했고 말이 서로 엉키고 있었어요. 루시아에 대해, 희귀한 천식에 대해, 저희가 읽을 수 없는 한글 설명서가 있는 한국 기계에 대해 말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거절당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꾸준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의료협력 담당관입니다. 가르시아 씨, 저희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당신의 병원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대로 들은 걸까요? 그들이 올 거라고요. 저희에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되물었어요. 당신이 여기로 오실 거예요. 도우러요? 네. 그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기계를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클라라가 근처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을 가리며 속삭였어요. 에르네스토, 그들이 오고 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인 한국이 저희 같은 평범한 과테말라 가족에게 도움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루시아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약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약속도 속삭였어요. 버텨줘. 내 딸아. 도움이 오고 있어. 이틀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손이 떨리며 서 있었어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올까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 한 친절한 말일 뿐이었을까요? 정확히 10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김 씨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그 옆에는 두 사람이 더 서 있었어요. 검은 도구 상자를 들고 있던 박준호, 박사님과 노트와 서류들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있던 이수진 씨였어요. 그들은 전문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친근했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뭔가가 편안해졌어요. 김 씨가 앞으로 걸어와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말은 안정되어 있었고 눈은 친절했어요. 저희는 기계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오니 낯선 사람들이 온 건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였어요. 박 박사님은 곧바로 기계로 갔어요. 도구들을 풀어서 전선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버튼들을 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돌아와서 천천히 조심스러운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 최고의 의료기기 중 하나입니다. 사용법을 배우시면 루시아가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의 확신이 제 마음에 약처럼 작용했어요. 그가 믿는다면 아마 저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장 큰 놀라움이 왔어요. 이수진 씨가 밝은 눈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노트들을 탁자 위에 놓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르시아 씨, 저는 당신에게 한글을 가르치러 왔어요. 저는 눈을 깜박였어요. 한글이요. 그러니까 한국 글자 말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글은 어렵지 않아요. 논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긴장하며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언어는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려. 하지만 그녀는 조용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더 크게 미소를 지었어요.
보시게 될 거예요. 한글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조금이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한글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기본부터 시작했어요. 흰 종이에 한 줄을 그었어요. 이것은 이 모음이에요.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 그었어요. 이것은 의예요. 그냥 평평한 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작은 획이 있는 선을요. 이것은 아예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냥 선과 동그라미인데도 소리를 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자음들이 왔어요. 이것은 기억이에요. 모서리 같죠? 기억 소리가 나요. 이것은 니은, 길처럼 구부러져 있고 니은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음, 사각형이고 미음 소리예요. 그녀가 설명하면서 제 뇌 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어요. 이것들은 무작위 표시가 아니었어요. 논리적이었어요. 각각에는 목적이 있고 소리와 맞는 모양이 있었어요. 갑자기 한글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벽이 아니었어요. 퍼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며칠, 저는 아이처럼 공부했어요. 소리를 반복했어요. 가, 나, 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매번 이수진 씨가 부드럽게 손뼉을 치며 격려해줬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박 박사님이 근처에 서서 기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천천히 저는 한글 글자들과 버튼들을 연결했어요. 한때 외계인 코드같이 보였던 것들이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작과 정지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제가 직접 올바른 버튼들을 누르는 날이었어요. 기계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루시아가 병원 침대에 작고 연약하게 누워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설정을 조정하며 배운 한글 글자들을 읽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공했어요. 루시아의 가슴이 더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답답하고 얕은 숨이 꾸준한 숨으로 바뀌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눈을 감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클라라가 입을 가리며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눈도 따가웠어요. 한국팀을 바라보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을 속삭였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국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기계만 만드는 이기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봤어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배려와 친절, 그리고 관대함으로도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글 제가 한때 조롱했던 그 이상한 기호들은 더 이상 그냥 코드가 아니었어요. 제가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준 달이었어요. 희망의 열쇠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의견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는 이야기가 제 딸의 회복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미 저희에게 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 가족을 위한 작은 기적으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 전체를 감동시키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국 대사관의 김 씨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가르시아 씨, 과테말라 정부와 함께 공항과 공공장소에 한글 표지판을 설치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당신처럼 언어 장벽으로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족의 고생이 정말 온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첫 번째 생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 감사함이었어요. 몇 주 안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과테말라 시티 국제공항에 새로운 표지판들이 설치되었어요. 평소의 스페인어와 영어 단어들 위에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살리다 출구, 마니오스 화장실, 미그라시온 출입국. 한글이 스페인어와 영어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글자들이 낯설어 보이지 않았어요. 집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여행객들이 즉시 알아차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표지판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한국 글자들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건 출구라는 뜻이고,
이건 화장실이에요. 한국어 한글이에요. 사람들이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교육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왜 저 같은 평범한 중학교 교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가르시아 선생님, 저희는 학교 교육 과정에 한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요? 한때 한글을 쓸모없다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한때 한글을 이상한 동그라미들의 벽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요. 이제 정부에서 전국 교실에 한글을 도입하는데 제 도움을 원한다고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수진 씨의 안내와 대사관의 지원으로 저는 받아들일 용기를 찾았어요. 첫 번째 한글 워크숍이 과테말라 전국에서 온 50명의 교사들을 위해 열렸어요.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한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글자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루시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를 잃을 뻔했던 밤들에 대해서요. 한국이 저희 편으로 와줄 때까지 적처럼 서 있던 한글로 덮인 기계에 대해서요. 제가 말하는 동안 많은 교사들이 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글 자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판의 자음들을 그렸어요. 기역, 니은, 미음. 그것들이 어떻게 입과 혀의 모양과 맞는지 보여줬어요. 놀람의 탄성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으로 모음들을 썼어요. 이으. 천지인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교사들이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간단하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웠어요. 곧 저희는 함께 읽고 있었어요. 가, 나, 마. 그들이 저를 따라 반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제가 벌써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요. 겨우 몇 시간 만에요? 정말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글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강력했어요. 그 순간부터 한글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들이 기본 수업을 도입했어요. 도서관들이 한글 학습 코너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병원들도 워크숍을 요청했어요. 더 많은 한국 의료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병원에서 클라라는 한글 간호사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국 매뉴얼을 읽고 기기를 작동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녀의 동료들이 그녀를 깊이 존경했어요. 그리고 루시아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부들에게 글자들을 보여주며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그녀의 꿈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서울을 방문하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감정에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표지판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Bienvenido, Señor Ernesto Garcia. 환영합니다. 스페인어와 한글이 나란히 있었어요. 제 이름이 둘 다로 쓰여 있었어요. 눈물이 제 시야를 흐렸어요. 한때 벽처럼 보였던 바로 그 글자들이 이제는 우정의 말이 되었어요. 방문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들을 봤어요. 한글로 된 책들로 가득 찬 도서관들을 걸어 다녔어요. 세종대왕 기념관에 서서 500년 전에 한 임금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 언어를 만들었는지 배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사랑, 평등,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과테말라로 돌아왔을 때 변화는 이미 눈에 보였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흥미를 보였어요. 교사들이 한글의 명확한 논리를 칭찬했어요. 병원들이 한국 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 신뢰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저희 마음이 영원히 한국과 연결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언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계가 이기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 딸을 구해줬어요. 한글이 저희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에게 한글은 더 이상 페이지 위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루시아의 건강한 숨소리였어요. 과테말라와 한국 사이의 다리였어요. 친절과 지식이 바다를 건너 여행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한글을 읽는 것을 볼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해요. 이것은 언어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한국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에요.